2012년 4월 1일 일요일 밤이었어요. 경기도 수원의 구도심 팔달구 지동의 한 주택가 골목은 이미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죠. 낡은 다세대 주택과 빌라들이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빽빽이 마주본 지극히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쌀쌀한 초봄의 공기를 가르며 드문드문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밤 10시 30분. 이 골목길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27세의 직장인 아이씨였죠. 얼마 전 구직을 위해 수원으로 이사와서 언니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그녀는 그날도 영통구의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그녀가 매일 오가던 익숙한 퇴근길이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마치고 하루의 피로를 아는 채 안전한 집을 향하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골목에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했죠. 모 건물 1층 길가에 바로 붙어있는 한 원룸의 현관 앞. 그곳에는 한 남자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원춘. 1971년생 중국 내몽고 출신의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2007년 한국에 입국해서 전국의 공사 현장을 전전하던 그는 2011년부터 이 집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면서 혼자 살고 있었죠. 그날 저녁 7시 반경 신축 현장에서의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원춘. 판결문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저녁 7시 58분부터 8시 47분까지 약 50분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6회에 걸쳐 음란물을 검색했죠. 그리고 저녁 식사로 삶은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300ml가량의 고량주 2잔을 마셨습니다. 심하게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술 기운과 성욕이 뒤엉킨 상태였어요. 밤 10시 30분경 오원춘은 집 밖으로 나와 현관 앞 전봇대 아래에 섰습니다. 그때 모 학교 쪽에서 한 여성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죠. 피해자 아이씨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원춘은 즉시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전봇대 앞을 지나려던 아이씨. 그 순간 오원춘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녀의 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아이씨를 그대로 길바닥에 넘어뜨렸죠. 그리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팔로는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오원춘은 저항하는 그녀를 반쯤 끌다시피 하여 불과 몇 걸음 앞 자신이 살던 집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집을 불과 몇 분 남겨둔 익숙한 골목길에서 멈췄습니다. 오원춘의 집 1층 오른쪽 철문 안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죠. 범행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골목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원춘의 집안, 현관문이 닫히고 좁은 방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죠. 그는 공포에 질린 아이씨를 안방 침대 위로 내던졌어요. 판결문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강제로 그녀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피해자가 손으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힘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어요. 그는 범행을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원춘은 갑자기 요의를 느꼈어요. 그는 평소 성관계 전 소변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던 청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시켜 묶은 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범행이 시작된 지 약 20분 만인 밤 10시 50분.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죠. 그가 화장실에 간 틈, 그녀는 결박을 풀고 안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112를 눌렀어요. 7분 36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절박했던 이 신고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112입니다.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겁에 질린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어디예요?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네, 지동초등학교요? 목골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는 집. 그녀는 자신이 끌려온 집의 정확한 주소를 알 리가 없었죠.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지나온 길 주변에 지형 지물을 필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저씨가 잠깐 나간 사이에 문을 잠갔어요. 바로 그 순간 화장실에 있던 오원춘이 방문이 잠긴 것을 알아챘죠.
화장실에서 나오자 거실은 안방의 불빛이 차단되어 깜깜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려다 실패하자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창문으로 향했어요. 경찰과 통화 중이던 I씨는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창문 쪽으로 다가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원춘은 일부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죠. 그녀의 휴대전화는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위치를 재차 묻던 경찰관의 목소리 위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처절한 비명이 겹쳤습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오원춘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갔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112 신고 전화는 여전히 연결된 상태였어요. 수화기 너머로는 테이프가 찍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죠. 아저씨 아파요. 오원춘은 다시 청테이프를 가져와 그녀의 손목과 발목 그리고 입을 꽁꽁 동여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절박한 순간에도 오원춘은 네 말은 못 믿겠어. 딴 생각을 하잖아 라면서 그녀에게 윽박질렀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57분경 총 7분 36초간 이어지던 통화는 배터리가 분리되면서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통화줄이었죠. 하지만 당시 112 신고센터는 이 급박한 상황을 코드 2, 즉 비긴급 신고로 분류했습니다. 부부싸움 정도로 오인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 속에서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I씨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던 유일한 창이 닫혔죠. 완전히 제압당한 그녀는 청테이프에 묶인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오원춘은 이제 방해물이 사라졌다는 듯 침대 옆에 놓인 피해자의 갈색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봤죠. 그리고 돈들을 자신의 지갑에 챙겨 넣으며 돈이 이것밖에 없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갑과 함께 있던 mp3 플레이어도 꺼내서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었죠. 심지어 피해자의 지갑이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따로 챙겨두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끔찍한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금품을 챙긴 오원춘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밤 11시 30분경 그는 피해자의 발목에 묶인 청테이프를 떼어내고 다시 강간을 시도했죠. 하지만 I씨는 묶인 손을 흔들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발로 그의 몸을 걷어차는 등 온 힘을 다해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녀의 마지막 저항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오원춘은 욕설을 내뱉으며 시도를 중단하고 다시 청테이프로 그녀의 발목을 묶었죠. 그리고 2012년 4월 2일 12시경 오원춘은 방해불을 껐습니다. 그는 왼팔로 청테이프에 묶인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자신의 가슴에 댄 채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한 공간에서 한 침대 위에서 납치범은 잠이 들고 피해자는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오원춘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피해자의 발목에 묶인 청테이프를 떼어냈죠. 그리고는 다시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I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부림치면서 그의 몸을 거세게 걷어찼습니다. 피해자의 이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오원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는 I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원춘은 안방을 나와 거실 싱크대 아래 공구함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먼키 스패너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공포에 떨고 있던 I씨. 오원춘은 그녀의 왼쪽 머리를 향해 먼키 스패너를 2회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와 침대를 적셨습니다. 그는 피가 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그녀를 감쌌어요. 그리고는 그녀를 들어 화장실로 옮겨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담배 한 대를 피웠죠.
잠시 후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로 가보니 아이씨의 팔다리가 경련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것을 확인한 그는 거실 세탁기 안에 있던 목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목도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완전히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넥 워머 너머로 자신을 응시했지만 그는 손에 힘을 풀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피해자의 몸부림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원춘은 멈추지 않았죠. 그는 다시 안방으로 가 담배 한 대를 더 피운 뒤 혹시나 아직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방에 있던 먼키 스패너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향해 2, 3회 더 내리쳤어요.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오원춘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그대로 둔 채 안방으로 돌아와 또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새벽 5시경 그는 사체를 토막내서 유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오원춘은 주방 싱크대로 가 부엌칼 한 자루를 집어들었죠. 그냥 평범한 식칼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공사 현장에서 쓰던 절단기, 톱, 펜치, 전지가위 등 사체를 절단하는데 훨씬 용이했을 도구들이 다수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직 이 부엌칼 한 자루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약 6시간에 걸친 끔찍한 작업을 시작했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막과는 달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사체의 관절을 절단한 게 아니라 피부와 근육, 즉 살점을 발라내기 시작했어요. 부검 감정서에는 피부층 전체, 피부 및 연부조직층, 골격, 근육층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제거되어 소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엌칼의 끝부분을 이용해 조금씩 잘라내는 방식을 반복했죠. 칼날이 무뎌지면 거실에 있던 칼갈이로 칼을 갈아가며 이 끔찍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귀금속을 빼냈어요. 팔찌와 반지를 빼내고 얼굴을 덮고 있던 목도리를 들어 올려 귀걸이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6시간 동안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은 그의 태도였어요. 그는 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놀랍도록 침착하고 태연했죠. 2012년 4월 2일 오전 9시 5분 사체를 훼손하던 오원춘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9시 7분까지 4회에 걸쳐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검색했어요. 그 시각 밖에서는 경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을 뒤늦게 검토한 경찰은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해 지동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오원춘의 집을 특정했습니다. 오전 11시경 경찰관들이 오원춘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오원춘은 작업을 멈추고 화장실에 숨어 경찰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흔들며 그를 불렀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라. 그렇게 약 50분간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창문을 통해서 집안에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가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자 그제야 오원춘은 현관문을 열었죠. 오전 11시 50분 문을 열고 들어선 경찰관들은 참혹한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이불에 감싸인 피해자의 사체가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훼손된 사체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들이 널려 있었죠. 오원춘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원춘의 체포 소식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참혹한 사체의 상태가 알려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죠. 이 사건이 단순 강간살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건드린 이유는 바로 사체 훼손의 방식 때문이었어요. 수사 결과 오원춘은 단순히 사체를 유기하기 편하게 토막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6시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사체에서 뼈와 살을 의도적으로 분리해냈습니다. 법의관의 소견은 살점을 정교하게 발라낸 형태라는 것이었죠. 왜 그랬는가? 왜 그런 끔찍하고 불필요할 정도로 잔혹한 방식을 택했는가?
이 질문은 법정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되었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송두리째 뒤바꿔 놨습니다. 먼저 1심, 수원지방법원의 시각입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이 행위를 도저히 증거인멸이나 사체 유기 목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근거는 명확했어요. 첫째, 훼손의 방식이었습니다. 오원춘은 중국에서 가축 도축 경험이 있었죠. 그의 집에는 절단기, 톱 등 훨씬 효율적인 공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단지 사체를 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관절을 절단하는 것이 상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가장 어렵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 즉 부엌칼 하나로 살점만을 정교하게 발라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둘째, 그의 태도였죠. 6시간에 걸친 범행 동안 그는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체를 훼손하는 중간에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검색하는 등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대언했어요. 이는 패닉에 빠진 범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보기 어려웠어요. 이 근거들을 토대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강간 외에 불상의 용도의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경합적으로 존재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저해야 하는 반문명적, 반인류적 범죄이며 피고인에게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원춘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로 넘어갔어요. 2심 재판부는 이 인육 제공 목적이라는 1심 판단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그리고 1심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어요. 2심 재판부의 논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첫째, 물증이 없었습니다. 인육 제공이라는 목적이 성립하려면 그 인육을 거래하려고 했거나 제공받을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피고인의 통화 내역, 은행 계좌를 아무리 추적해도 그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 주변에서 수거한 뼈 조각들도 모두 동물의 뼈로 판명됐죠. 둘째, 범행 도구의 비효율성이었어요. 1심은 부엌칼을 정교한 작업의 증거로 봤지만 2심은 오히려 비효율성의 증거로 판단했어요. 만약 인육 제공이 목적이었다면 집에 있던 톱이나 절단기를 사용해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엌칼 하나로 6시간 동안 칼을 갈아가며 작업을 한 것은 오히려 그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죠. 셋째, 피고인의 진술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의 심리분석 결과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유기하기 위해 살을 베어냈다는 오원춘의 진술이 진실 반응, 즉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거예요.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인육 제공 목적은 법정에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발적인 강간살인, 그리고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 목적의 사체 손괴입니다. 2심 재판부는 오원춘이 사체를 토막내려다가 부엌칼만으로는 관절을 절단하는 게 쉽지 않자 유기하기 쉽게 만들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그저 살점만을 발라내는 엽기적인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범행의 잔혹성은 변함이 없지만 인육 제공 목적이라는 최악의 동기가 법적으로 부정이 된 것이죠.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는 있으나 사형에 처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1심의 사형 판결은 파기됐고 오원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이제 마지막 대법원으로 향했어요.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죠. 주문은 간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 결론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처럼 인육 제공 목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는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순전히 법률적인 것이었죠. 현행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범죄 사건의 경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2심 재판부가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실을 오인했다는 등의 명백한 법리적 하자가 있어야만 상고가 가능한데요. 검찰은 오직 양형부당, 즉 무기징역은 너무 가벼우니 사형을 달라 라는 주장만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결국 절차적인 이유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1심의 사형 판결은 법적으로 완전히 파기됐으며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오원춘의 최종 형량으로 확정됐어요. 여기에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더해졌죠.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서류가 덮였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공포와 의문까지 덮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가 제기했던 그 끔찍한 의혹, 불상의 용도의 사체 인육을 제공하려고 한 목적. 과연 그것은 증거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의 진실이었을까요? 법적인 결론은 증거인멸을 위한 사체훼손이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끔찍하고 찝찝한 무언가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엽기적인 범행 동기와는 별개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명백하고 고통스러운 교훈을 남겼어요. 바로 7분 36초간의 절박한 신고였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고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처절하게 외쳤지만 국가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죠. 안일한 대응, 부실한 초동수사, 작동하지 않은 112 긴급신고 시스템. 이 비극은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망을 밑바닥부터 흔들었습니다. 사건 이후 112 신고 시스템은 전면 개편이 되었고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DNA 채취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오원춘 방지법이 통과됐죠. 우리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늦은 숙제를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의 평범했던 귀갓길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하던 지극히 당연했던 일상이었죠. 그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이 골목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법의 이름으로도 시간의 흐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묵직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